안녕하세요. 테스트온입니다. 오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까 합니다. 예, 테스트온이 토탈 심리 서비스를 제공 회사죠. 예, 그럼 심리가 뭐냐? 심리학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 한자로는 저렇게 적고 영어는 사이콜로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푸시케, 로지아. 이제 학문이가 로기아가 학문이라는 뜻이고 푸시케가 마음, 정신 이런 뜻이죠.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근데 심리학, 한자로 심리학은 어디서 왔느냐? 요거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정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핵심은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행동, 심리를 말하고 과학적.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심리학이 과학적인 건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쭉. 근데 일단, 정의는 이렇다는 거, 심리학, 기본적인 정의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우리도 심리학의 정의는 다 이럴 겁니다. 자, 일단 심리학이 한자로 왜 심리학이냐면은 생리학에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데 그게 생리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생리학이에요. 정신에 대한 생리학. 이 사람이 비레른 푼트라는 사람인데 독일인이고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어서 이제 최초의 심리학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심리학의 아버지 창시자. 이제 오래됐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학문에 비하면 심리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죠. 이건 뭐냐면은 앞에 과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기작이 붙은 거예요. 그 이전의 심리학은 사실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역사를 쭉 내려가면은 저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도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작용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연구를 했는데 과학적 방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심지어 심리학이 나오고 20세기 넘어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았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푼트가 뭘 했냐?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책을 낸 게 최초로 책을 낸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리심리학의 원리 이런 식으로 저서를 처음 냈어요. 왼쪽에 있는 게 그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리심리학의 기초 있죠. 이게 대학에서 배울 때 많이 쓰는 시가프레스에서 나온 생리심리학 책입니다. 이걸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개정판은 다른 책들을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학부 때 하는 거고 아마 요 노란 책, 요 노란 생리심리학 책 전공자들은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대학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리심리학이고 생물심리학 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리심리학과 생물심리학의 차이는 물론 생물학과 생리학의 차이겠죠. 근데 사실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책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커리큘럼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을 어떻게 연구했길래 과학적이라고 말했냐? 실험을 한 거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내성법이라고 실험을 하고, 사람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탁 보여주면서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냥 체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피험자를 자기 스스로를 많이 했대요, 분트는. 자기 스스로를 피험자를 해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받았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 다 기록하고 그걸 수치화시키고 이랬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도 많았고 조금 이제 애매한 것도 많지만은 물론 사람이 주관적으로 응답을 하니까요. 지금처럼 도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죠. 컴퓨터도 그때는 없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려고 객관적인 일을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리학의 5가지 관점. 이건 원자한테 봐야 되는데, 아까 생물 심리학 얘기했죠? 저희 때는 생리 심리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생물학적 관점으로. 이제 생물 심리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같은 말입니다. 이제, 뭐, 뇌, 신경, 호르몬, 유전자, 이런 것들. 이게 근본이죠. 원래 심리학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 관점이 근본이고, 과학적이고, 뇌를 직접 심리 이꼴 뇌니까 뇌를 직접 보는 게 맞는데, 왜 생물학적 관점이 주류가 되지 못하냐.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중요해지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쪽수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수가 왜 생물학적 관점에 종사하는 그런 연구하는 과학자 수가 제일 많지 심리학자 수가 제일 많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어려워요.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간접적으로. 사람 머리에 뇌 전극 꽂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실험한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부를 해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리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생물심리학에서는 사례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례 연구는 사람은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끔 뇌에 구멍이 뚫렸는데 살아남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아두면 여기가 어떤 부위였구나. 이게 여기를 다치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는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마약 중독자는 약물 잘못 써가지고 문제 생겨도 호르몬이 이런 호르몬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유전자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행동주의 관점을 보면은, 행동주의 관점은 뭐 파블로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종 들려주고 먹을 거 줬더니 종소리 날 때마다 얘가 침을 흘리더라. 동물 실험을 거의 동물 실험만 하는 행동주의 관점. 물론 사람도 하지만은 그것들 스키너 쥐 실험 뭐 유명하죠. 조작적 조건 형성. 뭐 레버를 내릴 때마다 우연하게 레버를 내리면 먹을 게 나오니까 쥐가 계속 혼자서 알아서 레버를 내리더라. 이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다 행동주의 관점이고, 뭐 유명한 학자들이 많죠. 스키너, 왓슨도 있고, 이제 대학원 자기 제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 왓슨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그리고 인지적 관점은 뭐냐면 행동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SR, 자극과 반응. 인간을 동물하고 똑같이 봤어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 그 중간에 인지 과정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무시했습니다. 알 수 없는 거라고. 물론 그게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 인간도 SR적인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 특히 먹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목숨이 걸리는 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걸 먹고 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먹게 돼요. 근데 이건 동물하고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생각보다 이걸 맞춰먹는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걸 행동주의로 보면 굉장히 맞거든요.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가 약물 중독이라든가 심지어 면역 반응도 SR이에요.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장미꽃 그림만 보여도 거기에서 알러지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신행동도 인지심리학보다는 행동주의가 더 설명을 잘해요. 오히려 그냥 미신행동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SR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처벌이 따르는 보상이 따르는 게 굉장히 강력하면요 아주 학습이 잘 됩니다, 인간이. 근데 그것만은 설명 안 되는 게 사실 많죠. 그래서 나온 게 대안적으로 인지적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 심리학,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이 주류예요. 이제 실용심리학자라고 하면 거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보다는 인지심리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여러분 뭐 유명한 분 있죠. TV에서 자주 나온 김명희 교수님 같은 분들 인지심리학자죠.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지 심리학. 사실 고차 인지심리학자인데, 인간이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인지적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 세부 전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5가지 이렇게 나누지 사실 세부 전공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관점만 해도 생물심리학 안에도 수면 전공이 있고 그냥 뇌 중에서도 그냥 뇌 전공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뇌심리학, 신경심리학 전공 따르고 신경심리학 안에서도 뭐 이제 전두엽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시각심리학 그러니까 시각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약물중독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죠. 뇌파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파만. 그리고 행동주의 관점도 안에 들어가면 동물 실험하고 SR만 연구하는데 그 행동주의 안에서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미신 행동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형성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의용심리학도 많고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월급 주는 방식이 지금 월급으로 주고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큰 기업에서 보너스 자주 나오죠. 그 월급 주고 보너스 주는 원리도 사실은 행동주의 관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원리를 많이 따릅니다. 어떻게 방식으로 보너스를 주고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할까 그거 다 연구한 대로 주는 거예요. 큰 대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하여튼 인지적 관점은 그런 것들 행동주의나 생물학 관점의 대안으로 나왔다는 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 처리 이론이죠. 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은 사실은 과거 행동주의 심리학 후 과거 비슷한 시기에 원래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했는데 주목을 거의 못 받았죠. 뭐 어둠의 심리학처럼 이제 몰래는 하는데 거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뜬 게 올라왔던 게 뭐냐? 도구가 발달해서예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PC. 아주 컴퓨터가 보편적이 되면서 1000분의 1초의 반응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컴퓨터의 프로세스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비교하기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고 지각이랑 문제의 의사결정, 언어도 사고감 중에 기억심리학 같은 기억실험 같은 경우가 지각실험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각실험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뭐 탁탁 보여주면서 너 어디 봤니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컴퓨터가 사진을 찍어버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눈 안구 이거 안구 추적기가 있거든요. 안구 추적기가 있는데 아이 트래킹이라고 물론 이제 그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재미로 쓰는 게임용 개인 아이 트래킹 말고 정말 실험용으로 정교한 아이 트래킹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눈동자의 변화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딱딱딱딱 측정이 돼요. 어딜 쳐다보는지 그런 것도 지각심리학이 쓰이고 그리고 기억심리학 같은 경우 뭔가를 탁 보여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여줘야지만 이거를 기억할까 그 재인 실험, 회상 실험 이런 것들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인지심리학, 인지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하면요 뭐 다 아시죠? 이게 심리학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놀랍게도 학자들 쪽수로 치면 거의 주류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임상상담 심리학자가 APA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계에 제일 다수를 차지하는데 임상상담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과학이라는 거 심리학을 과학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정신분석을 쳐내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정신분석을 빼고 상담과 임상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심리치료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내가 정신분석 학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심리치료의 시작이 정신분석에서 아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도 거기서 시작한 거죠. 프로이트도 의사였고 그 전에 이제 그 프랑스의 어느 학자 이제 최면치료하는 사람들 거기서 밑에서 배우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정신분석학이 나온 거죠. 정신분석 치료가 나왔고 거기서 상담심리학이라는 게 나왔고 임상심리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는 이걸 심리학에서 쳐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은 과학 ML라고 돼 있는데 과학이냐 비과학이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조금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심리학, 휴머니스틱이 되어 있죠. 인본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 중심 심리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본의적으로 자유롭고 선하고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본다. 자기 실현 자유 주관적 경험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 이건 좀 생소하죠. 기본적으로 심리학 전공자이면 좀 생소한데 제3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제3의 심리학이 뭐냐?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이거를 1, 2라 봤을 때 거기에 대안으로 제3으로 나온 게 인본주의 심리학. 여기서 과학으로 심리학은 사실 행동주의 심리학. 그때 인본주의가 나올 때는요 인지심리학도 주류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의 대안으로 사실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 그냥 뭔가를 계속 뭐 파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은 그 상태 그대로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을 존중해 주자. 뭐 그런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세하게. 예. 뭐 하여튼 이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계속 하위 심리학이 요 5가지 관점에서 하위 심리학들에 대해서 파손됩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앞에 뭐 심리학 해가지고 앞에 뭐 붙이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래도 물리 심리학도 있고요. 수학 심리학은 없는데 수리 심리학은 있습니다. 동물 심리학이 당연히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철학 심리학 그런 건 없죠. 철학은 앞에 붙는 게 뒤에 붙는 거니까. 심리 철학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심리학, 뭐 무슨 심리학, 무슨 앞에 붙이면 다 있고 웬만한 다 있고. 진화 심리학은 어디 속할까요? 예, 진화 심리학은 저 행동주의 행동심리학, 학습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을 저 행동주의 관점에 포함됩니다. 진화 심리학은 학습심리학 그 텍스트 딱 보면 제일 첫 장이 뭐 나오냐면요 자연선택 나와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행동주의 심리학인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행동주의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도 동물학자들이었습니다. 뭐 존다이크라든가 파블로프나 동물학자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감각지각 심리학이라든가 동기정서 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동기정서에 대해 연구한 거고 감각지각에 대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물학적 관점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학 관점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주의 관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심리학들은 그건 어떤 관점에서 속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건 이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도 사회심리학은 요 5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어떤 관점으로 연구하느냐가 본인 마음이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과 사회생리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5가지 관점이 다른 건데, 그럼 사회심리 연구의 주류는 그래도 인지예요. 사회인지예요. 사회인지가 지금 주류가 되었어요. 애초에 행동주의 관점은 사회심리학 연구법으로 아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거의. 아니면 SR 반응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대인적이라고 하거든요. 사회학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지만 완전 개인 성격 심리학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그 중간 대인적 그 사회심리학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연구하는 데는 행동주의 관점이 맞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회심리학의 주류는 인지심리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이 등장하기 위해 사회인지가 했었냐? 사회인지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 안에서는 인지심리학이 그래도 존재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사회역동이라든가 그룹 다이나믹, 집단 역동 그런 것들이 많이 더 연구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요. 자, 그럼 5가지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이거는 사실 심리학과 1학년들이 뭐 입학하고 한 2주차 정도에 그냥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사진은 뭐냐? 오래된 사진이죠. 그리고 뭐 그거 알 겁니다. 물리학자들 유명한 뭐 솔베이인가 뭐 모여가지고 사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노벨상 한 거 있다, 가득 있다, 전부 다 비슷한 건데, 여기 정신분석 학회 사진이에요. 옛날에 정신분석 학회 사진이고, 제일 가운데 탁 눈에 띄게 사람이 하나 있죠. 저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융이고요. 잘 찾아보면 여기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는
당대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들 다 많아요. 아마 아들러 배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뭐 오토랑크도 있고 알러도 있고, 이거 말고 후대에 찍은 정신분석학회 사진도 있는데 거기는 안나 프로젝트 있는데 그건 요때 나왔고, 그 독특한 게 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들 막 유럽에서, 그때는 전 세계에서 모인 거죠. 뭐 유럽이 전 세계였으니까는 여성이 많죠. 앞일에 학회가 당시 유럽에서 19세기 학회를 했는데 이렇게 여성이 많다고 좀 놀랍네, 의아하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뭐 물리학회 말고 다른 학회도 굉장히 이런 단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여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정신분석 학회만 이 독특하게 여성 비율이 이 정도는 돼요. 예. 그리고 이름을 굉장히 크게 난 게 정신분석 학자들도 많고요. 여성이. 아무튼 이 정신분석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임상이나 상담,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PA에 아무리 심리치료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은 다 APA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이제 미국 심리학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심리학회고, 전 세계인들이 거기다가 심리학 논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APA가 두 개가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도 APA인데 미국 정신의학회도 APA입니다. 네. DSM-4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정신진단편락 그런 거 발간한 APA가, 그거는 정신의학회예요. 약자가 똑같아요. 뭐 그런 우연이 있나 싶은데 실제로는 그 둘 다에 가입된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엄청난 수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APA 미국 심리학회 자체가 워낙 이 심리치료사들, 정신분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는 실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독립회가 나오고 APS라는 거를 따로 학회를 만들어서 독립회가 나오고, 근데 그 APS도 아니다, 이거보다 더 과학적이게 된다 해가지고 또 따로 나온 뭐 I로 시작하는 IPA인가? 라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경우들, 학회가.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심리학회가 3개인가 돼요. 따로따로.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정신분석학자,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자, 네, 그런 사람들 이제 과학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생긴 건데, APS 쪽에 논문도 봤거든요. 저는 대학 온 다니면서 뭐 전공은 그쪽은 아니지만은 그런 쪽에 논문도 봤는데, 당연히 논문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물론 APA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여수가 제일 많아요. 예. 이건 여담이 없고, 어쨌든 뭐 정신분석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특히 성격심리학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정신분석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합니다. 임상, 상담, 성격. 임상 상담이 대부분인데 심리학의 그 학자들이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성격 심리학, 개인을 보는, 아까 사회심리학과 비교했죠. 사회학이 제일 크고 그 안에 사회심리학이 있고,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개인만 보면 성격심리학, 그러니까 성격심리학이 있다고. 성격심리학 제일 첫 장에 무조건 프로이드가 나옵니다. 상담심리학 첫 장 펼쳐보면 무조건 프로이드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임상심리학 첫 장 펼치면 근데 프로이드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이기 때문에 임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성격심리학 첫 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격심리학 첫 장은 성격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무슨 고대 그리스에서 성격을 어떻게 봤다 이런 거, 물론 거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자가 한 챕터를 차지하는 학자로 시작할 때는 딱 무조건 프로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러가 나옵니다. 그 순서에 무조건 상담심리학 책이다, 성격심리학 책이다, 프로이드, 융, 아들러 순서로 나옵니다. 대체가 불가해요. 그리고 정신분석만이 설명 가능한 심리가 너무 많아요. 앞에 과학으로서 심리학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항상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행동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 되게 많죠. 자, 그냥 보면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쟤들은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심리학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행동들도 다 분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신분석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전공이 이제 상담심리학이긴 한데 학부 때는 정신분석에 되게 우습게 봤어요. 이거 옛날 거고 말이 되냐, 뭐 아버지한테 엄마에 대해 질투하고 뭐 이러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오디푸스니 일렉트란 이런 거 안 믿었는데,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상담을 해보고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와, 위대한 프로이드 씨가 되는 거더라고요. 프로이드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그냥 설명이 다 돼요. 정신분석으로.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들어맞아요. 진짜 놀라웠어요. 필드에 나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들을 설명을 다 해줘요. 얘가. 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과학이냐 아니냐가 애매하다고 했죠. 이제 이게 방법론 때문에, 연구 방법론 때문인데, 인본주의 심리학의 일단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현상학, 사례 연구, 실증 연구 세 가지인데, 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현상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 현상학, 이게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후설이 만든 현상학도 있는데, 후설의 현상학이랑은 다른 현상학입니다. 이거는 후설의 연구, 실증 연구법이랑 또 달라요, 전혀. 이거는 이제 칼 루저스가 만든 현상학이고, 인본주의 심리학 현상학 연구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어쨌든 현상은 과학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례 연구와 지적 연구는 근데 과학의 범주에 포함이 돼요. 물론 굉장히 일리지트한 엄격한 그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 다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적 연구, 실험 연구, 신경학적 연구빨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한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사례 연구와 진적 연구가 포함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과학적 연구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럼 인본주의 심리학의 현상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 멈췄어요. 그럼 얘가 왜 멈췄냐? 물어보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얘가 무슨 갑자기 트라우마가 올라왔나?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뭔가 작용했나? 이렇게 묻고, 길을 가다 멈추면, 인지심리학자는 아니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학습된 행동의 결과인가? 혹시 길 가다가 요쯤에 멈춰서 요쯤에서 뭔가 길을 멈추면 여기 돈 떨어진 걸 주는 경험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인지심리학자는 이렇게 인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물을 거고. 근데 인본주의 심리학은 그런 식으로 캐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멈춰섰으면 얘 의지로 멈춰선 거고, 그리고 여기 멈춰섰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떻고,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고, 지금 그 순간에 here and now, 지금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보자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철수와 영희가 도서관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다. 철수가 이겼고 영희는 철수의 뺨을 때리고 울면서 뛰어갔다. 심리학적 5가지 관점을 설명하라. 실제로 모 대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론 시험 문제가. 학생들이 울면서 뛰어나갔다고 해요. 자, 1학년 때 이런 잔인한 문제인데 나니 참 그리고 그럼 어디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죠. 근데 아마 전공자들은 학부 한 2, 3학년 된 3학년? 3, 4학년 정도면 이거 풀 수 있을 겁니다. 학부 3, 4학년인데 이거 못 풀면은 혼나야죠. 예, 공부 안 한 거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생물학적 관점, 생리심리학적 관점. 자, 감정, 이건 예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거고. 자, 감정을 조절하는 영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전두엽 중에 특히 전전도 페이지 있는데 여기가 조절과 통제를 관련한 겁니다. 보통 정두엽은 연산을 담당하고요. 우리 내에서 연산 담당한다는 거, 그 무슨 애니메이션이냐, 초전자포인가 무슨 뭐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거기 보면 나오죠. 그 엑셀레이터가 전두엽을 다쳐가지고 연산 기능을 잃었다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설명이 있죠. 실제로 연산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이. 그리고 전전두엽 중에 앞쪽에 거를 전전두 피지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브레이크, 우리의 브레이크를 담당해요. 네. 전두엽은 아주 이성적인 거 연산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감정의 브레이크, 그래서 행동의 브레이크,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약화된 게,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게 ADHD인 겁니다. ADHD는 사실 주의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 ADHD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뭐 명칭이 ADHD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실제 약 자체도 중추신경 자극제였어요. 그래서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약으로 그래서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공격성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뭐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공격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아니 가위바위보 쳤는데 이게 이런 큰 배사가 생긴다고 하필 그 순간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주의 관점 없어요. 패배는 부정적 자극이죠. 그렇죠. 근데 지는 기분 안 좋죠. 영이 그런 부정적 자극에 비슷한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즉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뭔가가 좋아하시는 학습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철수가 남자친구가 가정할 경우에는 어떤 철수가 부정적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영희가 뺨을 때리고 울면서 뛰어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철수가 온갖 막 계속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영희가 좋아하는 비싼 선물을 막 사가지고 막 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영희는 그게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아, 이번에도 아마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너무 억지스럽습니까? 근데 인간은 가끔 그렇게 억지스러운 행동도 합니다. 말도 안 되나? 인간이 합리적이지만 않아요. 자, 그럼 인지적 관점. 영희는 패배될 굴욕적이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에게 져주어야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배신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지관이 공격성이 유발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인지적 관점 중에서는 이제 인지치료에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상담에 비합리적 신용,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인지치료인데 이거 말고도 뭐 이거는 제가 전공이 상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또는 뭐 그 휴리스틱 그런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용어들, 인지심리학이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제가 인지적 관점 풀어봤어요. 이렇게. 네. 왜곡된 인지.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여자도 있죠. 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줘야지. 뭐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려고 남자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음에 정신분석적 관점. 이게 참 독특하죠. 유아기 경우에 무의식 충동의 결과다. 억압된 감정이 한 번에 분출되었고 트라우마를 살펴봐야 한다. 뺨을 때리는 것은 공격적 충동이 펼쳐지고 울면서 뛰어가 죄책감 곤란의 감정이 있을 수 있다. 즉 뭐냐면 갑자기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뺨을 때렸는데 뺨을 때리고 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내가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거에 갑자기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올라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뛰었어요. 이해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죠. 왜냐면 앞에 것들은 울면서 뛰어간 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정신분석적 관점 울면서 뛰어가 버린 게 설명이 되잖아요. 제대로. 이런 경험을 상담을 하면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해요. 정신분석 관점으로 설명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보통 이렇게 특이한 행동, 말이 안 되는 거 좀 비합리적인 행동들, 사고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정신분석적으로 설명이 잘 됩니다. 예. 근데 겨우 가위바위보에서 뭐 트라우마가 올라가겠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관점. 어떻습니까? 여기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했고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그 순간의 주관적 경우 이해하려고 한다. 지지와 공감은 그 일을 더욱 성적시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이게 무슨 철학이지? 뭐 개똥 철학이지? 근데 인본주의 인본주의 관점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래요. 연구법도 실제로 이래요. 그 순간에 그녀의 주관적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왜냐면 인본주의 심리학 자체가 상담 심리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상담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이꼴 거의 상담 심리학자로 봐도 돼요. 네, 거의. 그래서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있고, 여러분 구글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마슬로우라고도 하고, 마슬로우 무슨 이론? 욕구의 개론. 이거는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욕구의 개론은. 근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마슬로우도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순간의 중간적 경험을 이해하는 거를, 이거를 계속 한 사람 상담을 하면서 모았겠죠. 그 중간적 경험들을 모으고 보니까는 수백 명이 쌓이면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욕구 이론 같은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이런 식으로 욕구가 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욕구 이론도 비판할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지금 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맛배기로 최대한 쉬운 부분만 줄여가지고 설명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자잘한 영상들 계속 올릴 겁니다. 그냥 시작적으로 테스트 삼아서 한번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예. 이어서는 심리 검사랑 뭐 요즘 유행한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요즘 유행한 MBTI, 그 MBTI의 문제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